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원희 노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따가 종합반 설명회가 좀 있는데 그 앞서서 여러분께 그 이번에 30회 노동법 그 출제됐던 부분 간단하게 쟁점 확인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득점 포인트가 어딘지 설명하는 어떤 이제 강의를 좀 짓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제가 이제 동의 카페에서 학원 명의로 그 해설을 제일 먼저 올려드리긴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나오시면서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올려드리긴 했는데 일단 거기에도 써드린 것처럼 이제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특히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냈던 문제 유리의 원칙 있죠. 요 쟁점은 제가 이제 연기 때부터 꾸준히 이게 출제될 것이다라고 계속 강의 때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특히 이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하고 섞어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한 번이라도 좀 슬쩍 보셨던 부분들은 조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 특강 찍는 거는 이제 제 광고죠, 제 홍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홍보고 다만 이제 조금 논란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노조법 1-1문 법의 노조 쟁점이냐 이 부분 되게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왜 법의 노조 관련 그런 지문들이 조금 섞여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해설에는 산별 노조 지부 분해로 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법의 노조는 쟁점 이탈인가?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게 낚시 지문일까 아니면 쟁점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근거를 좀 찾아봤는데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법의 노조에 관한 부분.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순차적으로 저 뒷부분에서 노조법 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근거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강의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자료를 그 게시판에 같이 올려드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릴 거고요. 학원 이제 게시판을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업로드 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자료로 나가는 것들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오셨을 때 제가 올렸던 해설, 간단한 해설 그 부분하고 기출문제 이 두 가지는 다른 데서 다운 받을 수 있으시니까 굳이 안 받으셔도 되겠지만은 마지막 법의 노조 관련 쟁점은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시험평은 평이했다, 무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근데 실제 결과를 보면 이런 무난한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득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무난한 시험에서 기본기가 탄탄하게 답안을 작성하신 분들이 이제 고득점이 될 거예요. 일단 이제 그 개별법 한번 보겠습니다. 1교시 문제. 이제 문제 1번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하고 그 다음에 임금피크제 도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 1번 물음 1하고 문제 2를 바꿔서 쓰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문제를 안 봐서요. 단지 사실관계 보시면서 나 이 사실관계 어디서 봤어. 모의고사에 또 봤어. 그러면서 정신없이 1번 유리 원칙 막 쓰시고 2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섞어서 쓰거나 뒤집어서 쓰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명백히 논점이 많이 나가셔 버린 거죠. 완전히 뒤바뀌어 썼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문제 물음을 보실 때는 꼼꼼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곱씹어서 한번 보세요. 그냥 쓱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1번에 물음 1번 보시면은 자 이거죠. A회사가 노동조합하고 A사가 노조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자,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이란 걸 만들어요. 그리고 지문에 보시면 앞에 이런 문구가 있죠. 취업규칙인 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조건이 변경됐으니까 이 자체는 규정이 신설이 됐지만 사실상 기존에 100% 임금을 받던 일부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임금 피크제 시행세칙에 따라서 임금이 삭감되겠죠. 그래서 불리한 조건이 신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논의하셨던 거는 쟁점으로는 이 불이익 변경인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불이익 변경에 맞다라고 되시면, 그러면 절차 준수를 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절차 준수. 이 절차 관련해서는 동의 집단이 먼저 되겠죠. 동의 집단. 그다음에 동의 방법.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요거겠죠. 왜냐하면 이 갑이라는 근로자가 이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 가입이 없어요. 조합 자격 가입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동의 집단은 자 전체 이게 근로조건이 이분화되어 있지 않죠. 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근로자가 집단입니다. 전체가 집단이 되겠죠. 그럼 전체가 집단이니까 동의 방법은 이제 과반 노조가 있죠. 과반 노조 동의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 과반 노조 동의와 관련해서 이 과반 노자라는 의미가 과연 조합은 자격 없는 자,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과반이면 돼요. 이 부분을 좀 지적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반 노조라는 건 전체 과반 노조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별도의 조합 자격 없는 자들의 개별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이 사람들만의 뭐 과반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집단적.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해설에 써져 있는 그 판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있죠. 그 판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익히 하시는 판례, 정년을 1급, 2급 정년인 사람들은 기존에 뭐 60세에서 뭐 58세로, 그 다음에 3급 이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정년을 뭐 55세였나요? 그래서 58세로 이렇게 변경됐던 거, 요 사례 있죠. 이 사례에서도, 이 판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아요. 언젠가 상급도 승진을 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동의 주체다. 그리고 이 1, 2급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1, 2급 안에 별도의 동의를 요하는 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답안을 작성하셔도 돼요. 같은 법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 자격 문제에 개별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판례가 뭐라 하죠? 당연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있죠. 그래서 결론은 다 맞추셨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불이익 변경 여부 뭐 간단하게 써주시고, 특히 이 노동자 과반 노조, 즉 동의 집단이 전체이고 과반 노조의 범위, 특히 이제 조합원 자격 없는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잘 포섭해서 써주셨느냐, 여기 이제 득점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웬만큼 쓰셨을 거예요. 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차별한 대답안을 쓰시는 데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시냐면은, 자, 우리 근로기준법에 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짚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이게 근로자 집단의 과반 동의를 받게 한 취지가 뭔지 이런 것들은 좀 세세하게 잘 써주시는 것들이 조금씩 미세한 차이점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리 원칙이 나왔습니다. 법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유리 원칙만 들들들 뭐 일반론만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취업규칙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불이익 변경이 돼가지고 근로조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유리 원칙에 앞서서 중요한 거는 이 취업규칙이 변경이 되면 개별 근로계약, 요게
자동으로 변경되느냐?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도 변경이 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요거 뭐라고 하죠? 근로조건 대등 결정. 근로조건 결정 원칙이 있죠. 대등의 결정 원칙. 이게 어디에 있죠? 근기법 4조죠. 제 기억에는. 자, 요거를 충분히 써주셔야 돼요. 요걸 충분히 써줘. 이게 득점 포인트입니다. 유리 원칙은 웬만하신 분 다 쓰셨을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유리 원칙이란 건 뭐예요? 유리 원칙. 자, 우리가 법원이란 게 있죠. 법원. 대법원 말고 법의 소스가 되는, 법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이 법원이란 것들.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충돌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합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 어디에 우선적으로 이걸 적용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기본 베이스가 이제 상위법 우선 원칙이죠. 상위법 우선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알고 계신 겁니다.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조약이죠. 비준 동의받은 조약으로 같은 법률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단협이죠.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 요 순서대로 상위법 원칙에 따라서 위에 있는 것들이 먼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만약에 이 취업규칙이라든가 근로계약 내용 중에서 하위의 법원이 더 유리한 경우, 그러면 하위 법원을 우선 적용시켜주자. 이게 유리 원칙입니다. 근로조건, 근로자한테 더 유리하니까 상위의 법원보다 하위의 법원 유리하면은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제외시키고, 적용을 제외시키고 하위 법원을 적용시켜주자. 이게 이제 유리 원칙이고, 그럼 누구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리 원칙을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이 사안에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상반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충돌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따라서 취업규칙이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이 바뀌어버리면 내용이 같아요. 근데 판례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바뀌는 등 아니다라는 취지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한 바뀌지 않는 겁니다. 즉,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이 변경됐다고 해서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런 기득이익이 침탈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취업규칙도 변경이 됐지만 근로계약서도 살아있는 거죠.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그래서 여기는 뭐 인피제 적용되면 삭감이 되겠지만 여기는 100%다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원칙에, 유리 원칙에 따라, 노동법 특유의 원칙이죠. 원칙에 따라 하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거죠. 즉 임금 삭감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에 요거 관련해서 지문에 개별 동의가 없었다, 개별 동의가 없다는 거 확인하시죠. 나는 반대한다 이런 내용 증명 보내요. 그죠? 나 임금 피크제 적용하는 거 반대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됨에 따라서 자신의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포인트 잘 지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리 원칙은 누구나 어느 정도 다 쓰셨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이거를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것만 덜렁 쓰기 어렵죠. 어려우니까 뭐 판례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뭐 검토 내용으로 뭐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을 조금 달아주면 좋겠죠. 코멘트를. 그래서 득점 포인트, 이 문은 요게 근로조건 대등 결정 원칙이 득점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시험이 나올 만해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출제 경향을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중요한 부분, 하지만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종종 출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 공부할 때만 해도 산재 나오겠어? 뭐 근기법상 근로자상 나오겠어? 연차휴가 낼 거 뭐 있어?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나왔죠. 나올 만해서 나옵니다. 심지어 파견과 도급 구별 되게 중요하지만 굳이 이걸 시험에 낼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왔어요. 작년에도. 이번에도 법원이죠. 법원성. 법원, 유리 원칙. 이것도 매우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사님들의 모의고사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골고루 판례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좀 강약 조절하시면서 골고루 평소에 공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너무 모의고사만 믿지 마세요. 모의고사가 양을 많이 늘리면 모든 쟁점에 다 내면 뭐 거기서 걸리긴 하겠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많은 문제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저는 그냥 모의고사 있는 것만 겨우 냈어요. 저도 문제를 새로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나왔어요. 예, 거의 다 나왔던 거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강사님이나 다 강조를 하고 계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별법 2문이죠. 이문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 혹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법이 개정돼서 이제 군기법이 이제 11월에 이게 이제 시행이 되니까 이거 뭐 설마 되겠어?라고 했었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충분히 또 뭐 출제 계속 드렸었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권리구제 이익이 있다. 이건 뭐 당연히 뭐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득점 포인트는 뭐겠나? 결국은 전원 합의체 판결, 이게 이제 판례가 2019년도에도 종전 법리대로 판결을 냈었어요. 근데 2020년 상반기에 전압으로 뒤집었습니다. 판결을. 불과 몇 달 사이에 뒤집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결국은 그러면 이 전원 합의체가 이렇게 변경된 검토 의견, 그래서 이 전원 합의체의 근거들이 있어요. 판단 근거들, 이러한 것들을 내용을 충분히 좀 잘 써주셨으면은 고득점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 뭐 해설에도 그런 멘트들이 좀 있고 실제 전원 합의체 판결의 그 판단 근거에 대해서 조금 기재를 해드렸던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남들보다 차별화된 그런 답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노조법이에요. 노조법 쟁점이 법의 노조 관련해서 보시면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자, 물음 1-1번 보시면, 자, 회사 지부가 노조 설립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사는 단체 협약의 체결 당사자. A회사 주장은 A회사 지부겠죠. 자, 뭐 산별노조. 자, A회사는 A사 지부가 뭐라 그러냐? 단체 협약 체결 당사자가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A회사 주장이 맞느냐? 자, 이거 보시면은 그러면 일단은 산별노조 지부 분해가 쟁점인 거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명백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익히 다 아실 수 있는 그 판례 쓰시면 돼요. 되는데 여기서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뭐 독립적 조직체라고 할게요. 그냥 독립적 조직체로서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그 범위 내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러면 이 독립적 조직체로 인정받는 이 범위 내에서의 이 지부 분해는 법적 지위는 뭐냐? 요거 이제 필수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별노조 지부분해 쓰시고 이게 이제 요 지문 이제 그 독립적 조직체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이 법의 노조 관련된 이 텍스트들 이것들이 낚시 지문이냐 의도성이 있느냐 이건 모릅니다. 나중에 뭐 최종 결과 나와보면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산별노조 지부분해 외에 이제 법의 노조로 푸신 분들도 있죠. 추가적으로
이런 분들이 그럼 논점 이탈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의 노조다라고 명시한 하급식 판례들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두 건. 즉 독립적 조직에서 인정받는 그 산별노조 지부분해의 법적 주인은 법의 노조다라고 한 하급식 판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 하나 하급식의 판례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는데 그 대법원에서 말하는 논리는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산별노조 지부분해. 여기에 대해서 있어요. 요거 이제 자료 한번 볼게요. 노동법 2교시 1-1문 관련 이렇게 됐죠. 일단 그리고 그냥 산별노조 지부분해는 논의하지 않고 무조건 법의 노조로 논의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은 일단 좋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산별노조 지부분해는 쟁점이 맞아요. 그 다음으로서 그 독립적 조직체로 인정받는 지부분해의 법적 지위가 뭐냐에 대한 쟁점으로서 법의 노조 이런 멘트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순수하게 법의 노조만 푸신 분들은 이제 득점이 고득점이 좀 어렵고 산별노조 지부분해로 푸시고 그 다음에 법적 지위로서 이 법의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검토 의견을 좀 다신 분들은 득점이 조금 더 많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문제 자체가 20점 배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점수의 갭 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실제 최종 결과 나오고 알겠지만 일단 잘해볼게요. 조금 뭐 법의 노조는 쟁점 이탈인가 뭐 이렇게 이러면 다른데 어그로 끄는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도 되게 의문이 좀 남았었어요. 솔직히 뭐 제가 강사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수험 강의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과연 이분들 틀렸을까? 기본적으로 전 그렇습니다. 일단 법의 노조라는 거는 하나의 단위 노조에 대해서 발생하는 쟁점이란 건 맞아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다만 산별노조 지부분해가 독립체로서 인정이 받는 그 범위 내에서의 지위는 뭘까라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일단 산별노조 지부분해는 쟁점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그 판례 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가 중요하죠. 독립된 조직체로 인정받는 산별노조 지부분해 법적 지위. 법의 노조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 이런 논점, 쟁점이나 뭐 논의들이 근거가 있는 것이냐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하급심이 있어요.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자 서울행정법원 2005 4월 21일 선고 2004 구함 3호 356 요거 이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가서 검색하시면 이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 이레이버라든지 유료 사이트에서 돈 주고 검색하시면 나오시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해당 부분은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넣어드렸죠.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 하면 나옵니다. 구글링 하시면 일부 내용들이 좀 나와요. 구글링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해당 하급심 보시면 독립된 조직체로서 인정받는 산별노조의 지부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법의 노조를 명시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줄거진 거 있죠. 판례 박스에 한번 볼게요.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해나 지부 역시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적어도 산별노조 자체의 규약상 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 위임이나 규약의 규정에 의한 권한부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의 노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법적 지위가 법의 노조다라고 명시했던 하급심입니다. 그리고 이 하급심의 대법원 판례 파악하는 걸 보면은 결국 우리가 아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산별노조 지부분해에 관한 판례 범위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급심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부산지방법원 2008년 4월 2일 선고 2007 가합 19375 판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검색이 좀 안 되고 이거는 이제 2008년 노동판례 리뷰에 강성태 교수님이 실어준 그 평석이죠.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판례 리뷰 2008년판 91페이지에 있고요. 여기 그래서 리뷰의 발췌한결 소개를 드렸어요. 자, 지금 두 번째 그 판결은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산별노조의 기업별 지부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법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자, 이 부산지법 판례든 기존에 아까 위에서 소개해드렸던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 같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하급심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산별노조 지부분해로 푸시면서 그러면 그렇게 독립성이 인정되는 그 노조의 법적 성격은 법의 노조라는 식으로 풀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거는 있으니까. 다만 정리를 하자면 산별노조 지부분해 이거 빠뜨리고 그냥 법의 노조만 푸신 분들은 조금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완벽한 논점 일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탈이보다는 누락에 가깝고 있죠. 논점 누락.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맞다. 내 의견이 100% 맞다.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의문점이 남았어요. 의문점이 남아서 한번 살펴본 거고, 그래서 근거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노조법 1-2문 보면, 자, 자동 약정 조항이 있죠. 연장 조항이 있죠. 단체 협약에. 그리고 그 자동 연장 조항에 대해서 이 해지하는 거, 해지권을 막는 그런 단체 협약 규정, 이거가 효력이 있겠느냐. 요건데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는 이제 단체 협약의 실효하고 그다음에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낸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내긴 했는데 요 쟁점을 출제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교재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이 그 판례를 정확하게 좀 못 쓰셨더라도 그런 규정, 해지권에 관한 규정들, 그죠? 갱신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은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한하는 그러한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다라는 취지로 충분히 써주셨으면 그래도 아주 잘 쓰시지 못하셔도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이제 배점에 비해서 조금 양이 적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의문인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득점 포인트는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누구나 아시죠? 이걸 이제 평화 의무 위반 쟁의행위 정당성인데 문제는 평화 의무 위반이다라고 주지는 않았어요. 명시적으로 그냥 쟁의행위가 정당하냐라고만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쟁의의 정당성 4가지 요건 측면에서 쭉 파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맞긴 맞는데 명백히 평화 의무 위반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물어본 건 쟁의의 정당성이란 말이죠. 제가 해설엔 그냥 평화 의무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급하기도 했고 그랬고 다만 이제 멘트를 드리길 했던 거는 쟁의행위 정당성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 4가지 요건,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 방법, 이 4가지 측면에서 정당을 해야겠죠. 정당해야겠죠. 근데 이 4가지 요건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쓰기에는 사실관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체라든지 시기 절차라든지 수단 방법 요거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쪼여주는 범위를 줄여주는 거죠. 줄여서 이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평화 의무 위반 요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평화 의무에 대해서 쭉 일반론 써주시고 사안 검토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로 써주실 경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목적의 정당성 부분으로 이렇게 줄여서 접근하는 이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조금 더 가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평화 의무 위반이 이 쟁의행위 정당성 측면에서 이런 게 있어요. 목적의 정당성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시기적 정당성 여기에 관련된 것이냐 이게 조금 교수님들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제가 여기 멘트를 해놨지만 일단 김영배 박지순 교수님 그 교과서에 보면은 이 평화 의무 위반을 쟁의행위 시기 절차 특히 이 시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계세요. 다만 판례 원문을 보면은 쟁의행위 정당성을 쭉 설명하고 판례는 목적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바로 평화 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판례 입장에는 뭐 그렇게 소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만 시기적인 측면에서 이걸 평화음으로 접근해도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잘 쓰시면 되고, 평화음에 일반은 최대한 많이 써주는 문제겠죠. 배점상 보시면. 그래서 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고득점의 어떤 비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해설은 뭐 이 정도 마치고요. 별거 없죠. 원래 뭐 자질구레하게 길게 설명할 거는 아니었어요. 아니고 뭐 학원에서 그래도 홍보모 쪽으로 좀 찍어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고, 득점 포인트보다는 사실 이제 제일 여러분 입장에서는 법의 노조 관련 그 쟁점들이 과연 쟁점이냐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이슈가 있죠. 그거 관련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다, 그런 의미로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수강생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 교재 보시면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개정을 이제 했죠. 해가지고 이제 뭐 출간이 곧 될 건데, 그래봤자 뭐 한 8, 90페이지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 교재는 600페이지가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건 거의 다 있다. 뭐 다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비주류 강사지만 충분히 시험에 대비가 가능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홍보 목적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혹시나 요 쟁점 관련해서 좀 불편해하시거나 그랬던 분들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결과는 나와봐 알아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 본 것 같다고 하시면 실제 점수 보면은 좀 달라요. 그만큼 채점자의 시각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못 썼다고 낙담할 것도 아니고요, 잘 썼다고 막 의기양양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못 쓴 것 같지만 그 못 쓴 것 같은 내용 중에서도 채점자가 의도했던, 요원했던 그런 멘트나 단어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득점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제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경험상 보면은 잘 봤다고 생각한 애는 다 떨어졌어요. 되게. 하지만 좀 뭐 못 본 것 같고 이거 못 쓴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들면 그때 붙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나와봐야 한다. 게다가 실제로 뭐 논점을 한 문제를 완전히 잘못 썼습니다. 저도 예전에 행쟁인데 완전히 잘못 썼는데, 행쟁의 그 다른 문제를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그게 또이또이 소위 퉁쳐진 겁니다. 퉁쳐져 가지고 63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25점 하나가 완전히 논점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부터 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조금 충분한 휴식 갖추신 다음에 뭐 다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기운 차려가지고 뭐 영어 점수 따셔야 되면 영어 점수 따두시고, 뭐 이제 스스로 좀 건강 관리 하시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자기 치유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못난 사람들 아니니까 이렇게 너무 자학하거나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뭔가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 충분히 힐링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